이제 엄마도 아니야?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지? 차가운 아들의 목소리가 순자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잠깐 정신이 돌아온 순간 순자 씨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자식들의 잔인한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딸이 자신을 요양원이라는 곳에 보내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순자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짐짝처럼 끌려가던 그날, 이삿짐을 나르던 인부의 발에 낡은 장롱 밑에서 무언가 툭하고 걸려 나왔습니다. 먼지 쌓인 작은 상자. 그 안에 든 것을 확인한 자식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시간을 조금 앞으로 되돌려 평화롭기만 했던 이 가정의 균열이 시작되던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박순자, 68세, 씨의 인생은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고단한 역사를 그대로 빼닮았다. 28, 한창 꽃다운 나이에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이나 밀려를 품에 안고 그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했다. 동트기 전 수산시장에 나가 생선을 떼다 팔았고 밤에는 식당에 나가 허리가 끊어져라 설거지를 했다. 아이들 급식비가 밀릴까 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 잡부부터 입주 가정부까지 그녀의 손과 발은 성할 날이 없었다. 엄마, 내일 준비물. 아이들의 한마디에 순자 씨는 자신의 끼니를 굶을지언정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지독한 희생은 달콤한 열매로 돌아왔다. 큰아들 진우는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의 번듯한 과장이 되었고 둘째 아들 진호는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다. 막내딸 수지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두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다. 명절이면 손주들의 재롱에 순자 씨의 집은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다. 자식들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저희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순자 씨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서름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볕들 날만 남았다고 그녀는 굳게 믿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주말 저녁, 퇴근한 큰아들 진우가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순자 씨를 발견했다. 어머니, 안 들어가시고 뭐 하세요? 진우의 물음에 순자 씨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아, 진우야.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집 비밀번호가 뭐였지? 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어이구, 어머니. 이제 저보다 더 깜빡깜빡하시네. 1, 2, 3, 4 별표요. 그저 나이 들면 겪는 흔한 건망증이려니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며칠 뒤, 이번엔 딸 수진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던 순자 씨였다. 수진아. 어떡하지? 내가 차를 어디에 뒀는지 통 기억이 안 나. 수진은 한숨을 쉬면서도 상냥하게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엄마, 괜찮아. 주차장 지하 2층 C구역, 늘 세우는 데 있잖아. 한번 가봐. 다행히 차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가족들은 덤마가 요즘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며 서로를 위로했다. 순자 씨 자신도 그저 잠시 기억이 흐릿해진 것뿐이라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잠깐의 순간들은 점점 잦아지고 길어졌다. 냄비를 태우는 일이 잦아졌고 약속을 잊어버려 온종일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일도 생겼다. 한 번은 동네 시장에 갔다가 집을 못 찾아 한참을 헤매다 옆집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귀가하기도 했다. 순자 씨의 눈에 서서히 그늘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웃음소리 가득하던 집에 불길한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늘어갔다. 자식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건망증을 나이타드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평온했던 일상 아래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그리고 깊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주말 아침,
자식들은 의논 끝에 순자 씨를 모시고 종합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어머니, 그냥 건강검진 받는다 생각하세요? 별일 아닐 거예요. 진우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순자 씨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그녀 역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전에는 아침에 밥을 먹고도 30분 만에 얘들아, 밥 안 먹냐? 라고 물어 가족들을 섬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각종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식들은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다. 몇 시간 뒤 의사는 굳은 얼굴로 가족들을 진료실로 불렀다. 보호자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어머님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네. 치매요. 저희 엄마가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의사는 MRI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보시다시피 뇌의 해마 부분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증 단계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중증. 그 단어는 가족들의 가슴에 낙인처럼 찍혔다.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기억과 영혼이 서서히 소멸하고 있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순자 씨만이 천진한 얼굴로 검사는 왜 이리 오래 하냐?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해 자식들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다. 그날 이후 순자 씨의 증상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어느 날은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은 바로 옆에 있는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댁은 누구신데 우리 집에 와 계세요? 라고 묻기도 했다. 방금 한 말을 수십 번씩 되풀이했고 아끼던 반지를 딸 수진이 훔쳐갔다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수진은 어머니의 손에 들린 반지를 보여주며 울면서 해명해야 했다. 엄마, 여기 있잖아. 내가 훔치지 않았어. 제발. 가장 힘든 것은 수진이었다. 결혼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그녀에게 돌봄의 무게가 고스란히 지워졌다. 교사로서의 직장 생활과 치매 어머니의 간병을 병행하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다. 밤새 잠을 설치는 어머니 때문에 수진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기 일쑤였고 학교에서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해 꾸벅꾸벅 졸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오빠들은 주말에나 겨우 들러 용돈 몇 푼을 쥐어주며 수진아, 고생이 많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들의 걱정은 진심이었지만 24시간을 꼼짝없이 어머니 곁에 묶여있는 수진에게는 공허한 위로로만 들렸다. 상처는 점점 깊어졌다. 하루는 순자 씨가 가스불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잊고 외출하는 바람에 큰 불이 날 뻔했다. 연기 냄새를 맡은 이웃이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집은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다. 퇴근 후 새까맣게 타버린 주방을 본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한밤중에 잠옷바람으로 집을 나가 길을 잃었다. 온 가족이 밤새 동네를 헤매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경찰 지구대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 사랑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낯선 노인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족들의 마음에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다. 수진아, 나 돈 좀 줘, 5만 원만. 늦은 밤, 퇴근하고 돌아온 수진에게 순자 씨가 손을 내밀었다. 피곤에 절어있던 수진은 무심코 물었다. 엄마, 돈은 왜? 아까 아침에도 3만 원 드렸잖아. 그 순간 순자 씨의 얼굴이 흉흉하게 변했다. 인연이. 내가 언제 돈을 받았다고 거짓말이야. 내 돈 다 빼돌리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이 도둑년, 순자 씨는 갑자기 수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기 시작했다. 엄마. 왜 이래? 아파. 수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60이 넘은 노인의 악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셌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나서야 순자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부여잡고 수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소리 없이 울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평생을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었던 어머니는 이제 없었다. 나를 가장 사랑해주던 존재가 나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이 지독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상황은 오빠들도 마찬가지였다. 주말에 찾아온 큰아들 진우에게 순자 씨는 자네는 누군데 자꾸 우리 집에 기웃거리나?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라며 소금을 뿌렸다. 진우의 어린아들이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 라고 외치며 다가갔지만 순자 씨는 아이를 매섭게 밀쳐내 버렸다. 아이는 놀라 자지러지게 울었고 그날 이후로 할머니 집에 가기를 두려워했다. 둘째 진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야심한 시각에 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진호야, 내 형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 밥에다 독을 탔어. 진호는 황당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밤중에 형의 집으로 달려가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 물론 모든 것은 순자 씨의 망상이었다. 형제간의 우애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형은 그냥 주말에 와서 보고 가면 끝이지만 우리는 매일이 전쟁이야. 형수님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진호가 불만을 터뜨렸다. 진우는 진우대로 할 말이 많았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나라고 마음이 편한 줄 알아? 회사 일에, 애들 교육비에 나도 죽을 맛이다. 막말로 엄마 집은 수진이 명의로 해줬잖아. 그럼 수진이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옆에서 듣고 있던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집이 내 명의라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라고? 이게 다 엄마 재산 때문이라고. 세 남매는 서로에게 날선말을 쏟아내며 상처를 입혔다. 어머니의 병은 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삼남매의 관계마저 좀먹고 있었다. 절망의 정점을 찍은 사건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에 일어났다. 그날따라 순자 씨는 유난히 차분했다. 수지는 오랜만에 평화에 안도하며 잠시 잠이 들었다.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깬 수지는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온 집안을 뒤졌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빗속을 미친 듯이 헤매며 어머니를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오빠들에게 연락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아올 무렵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순자 씨가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다고 했다. 엉망이 된 채 넉나간 얼굴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본 순간 수지는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더는 안 되겠다고. 이대로 가다간 어머니도 우리도 모두 죽을 것 같다고.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선택지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사건 이후 삼남매는 수진의 집에 모였다. 방 안에서는 순자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며칠 만에 찾아온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무겁게 입을 연 것은 큰아들 진우였다. 더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어제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다. 진호와 수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진우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온 순간 수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머니를 시설에 보낸다는 것은 불효라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찍는 것만 같았다. 꼭 그래야 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수진이 힘겹게 말을 꺼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 노력? 우리 노력이 부족했어? 수진이 이러다 너 먼저 쓰러져.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단계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어. 진호도 거들었다. 형 말이 맞아, 수진아. 이게 엄마를 위한 길일 수도 있어? 적어도 안전은 보장되잖아. 밤마다 엄마 잃어버릴까 봐 가슴 졸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논리는 명백했다.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그들의 반격은 어머니를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인터넷으로 전국의 요양원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시설은 어떤지, 의료진은 상주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마치 이사할 집을 알아보듯 어머니를 보낼 곳의 조건을 꼼꼼히 따졌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삼남매는 거실에 모여 요양원 팜플렛을 펼쳐놓고 의논 중이었다. 여기는 도심에서 가까워서 우리가 찾아뵙기 편하겠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 셋이 나눠서 부담해야지. 한창 이야기가 오가던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잠든 줄 알았던 순자 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따라 순자 씨의 눈빛은 예전처럼 맑고 총명해 보였다. 치매 환자에게 가끔 찾아온다는 명료한 순간이었다. 너희들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 순자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삼남매는 화들짝 놀라 팜플렛을 등 뒤로 감췄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저희끼리 이야기 좀. 진우가 허둥지둥 변명했지만 순자 씨의 시선은 이미 팜플렛에 박혀 있었다. 오 요양원, 편안한 노후. 그 글자들이 순자 씨의 눈을 후벼 팠다. 나를 버리려는 거냐? 순자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 사살이었다. 자식들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과 죄책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짐이 된 늙은 어미를 내다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만이 가득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갔다. 자식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아프게 그들의 심장을 핥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첫 번째 반격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자해 행위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워졌다. 순자 씨는 입을 굳게 닫았다. 며칠 동안 식사도 거부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자식들의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럴수록 더 빨리 진행해야 해. 엄마가 저러시는 것도 병의 일부야. 진우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동생들에게 되뇌었다. 이미 계약금까지 치른 요양원이었다.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 입소 날짜는 비정하게 다가왔다. 그날 아침 진우와 진호는 수진의 집으로 왔다.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방문을 열자 순자 씨는 낯선 사람을 보듯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엄마, 저희랑 같이 바람 쐬러 가요. 좋은 대로. 수진이 애써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순자 씨는 그 손을 매몰차게 쳐냈다. 필요 없어. 너희들 속셈 다 알아. 날 내가 버리려는 거잖아.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순자 씨의 저항은 격렬했다. 밖으로 나가려는 자식들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옷을 붙잡고 다리에 매달렸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굶어가면서 헐벗어가면서 너희 입에 밥 넣어주고 옷 입혀줬어. 그런데 이제 늙고 병드니까 귀찮아. 짐덩어리야. 그녀의 절규는 대못이 되어 자식들의 가슴에 박혔다.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냐며 문을 열어볼 정도였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닥쳐. 그 더러운 입 닥쳐. 너희는 내 자식도 아니야. 그 순간 순자 씨의 눈이 뒤집히더니 옆에 있던 액자를 집어 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삼남매와 순자씨가 활짝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산산조각 났다. 깨진 유리 파편처럼 그들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진우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그래요. 이제 어머니는 저희가 알던 그 어머니가 아니에요. 매일 소리 지르고 사람 못 알아보고 집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라는 말입니까? 저희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이 상황을 만든 어머니가 원망스러워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순자 씨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순자 씨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내가 괴물이구나. 내 새끼들 잡아먹는 괴물이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식들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것은 병마라는 악연이 가하는 가장 잔인한 역습이었다. 어머니의 기억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족 사이의 사랑과 믿음마저 파괴하고 있었다. 집안은 깨진 유리 조각과 찢어진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찼다.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은 완벽한 지옥이었다. 결국 그날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은 실패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들은 다시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수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순자 씨가 주방에서 칼을 들고 도둑놈 잡아라 소리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두 번째 시도는 계획적이고 신속했다. 요양원 측과 미리 연락해 직원들이 집으로 방문하기로 했다. 어머니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약속된 시간, 건장한 남자 직원 2명이 집으로 들어섰다. 순자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이놈들아. 나한테 손대지 마. 여긴 내 집이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기력을 소진한 노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직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순자 씨는 끌려나가면서도 자식들을 향해 애원했다. 진우야. 수진아. 제발. 엄마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다신 안 그럴게. 자식들은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지만 누구도 어머니를 잡지 않았다. 이것이 최후의 결전이었다. 어머니의 애원을 외면하고 불효자라는 멍에를 짊어지기로 한 잔인한 결전. 순자 씨가 요양원 차에 오르고 이제 그녀의 간단한 짐을 챙겨 뒤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수지는 넋이 나간 채로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다. 몇 가지 옷과 속옷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낡은 장롱 문을 열자 캐캐 묵은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였다. 옷가지들을 꺼내던 수진의 발치에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작은 비단 주머니였다. 이게 뭐지?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호기심에 통장을 펼쳐본 수진의 눈이 커졌다. 박순자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다. 하지만 예금주는 박순자 한 명이 아니었다. 1. 김진우 2. 김진호 3. 김수진 자식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10,000원, 20,000원씩 돈이 입금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식당에서 일하고 받은 돈, 공사판에서 받은 돈, 생선 팔아번 돈. 꼬리표처럼 입금 내역이 함께 찍혀 있었다. 그리고 통장의 잔액은 무려 1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함께 들어있던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정갈한 글씨체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혹시나 엄마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직접 전해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 거라. 언젠가부터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더구나. 의사는 나이 탓이라 했지만 엄마는 직감했단다. 내 어미가 너희들의 외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 병을 피해 가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너희들 한창 공부하고 자리 잡느라 애쓸 때
차마 짐이 될 수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때부터 아주 조금씩 너희들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단다. 행여나 나 때문에 너희들 앞길 막힐까 봐, 내 병수 바라느라 너희들 인생 망칠까 봐, 이 돈은 엄마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나중에 엄마가 정말 너희를 못 알아보는 날이 오거든 이 돈으로 좋은 간병인 구해서 너희들 삶을 살아라. 절대로 엄마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된다. 알겠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보물들. 부디 행복해야 한다.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이것이 딜차 반전이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어머니를 버린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사실은 어머니의 가장 깊은 사랑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수지는 통장과 편지를 들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오빠. 이거 봐. 이거 좀 보라고.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제발요. 수진의 절규에 막 출발하려던 요양원 차가 멈춰섰다. 진우와 진호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동생에게 달려갔다. 수진은 울음 때문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며 오빠들에게 통장과 편지를 건넸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진우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진호 역시 편지를 읽고는 고개를 떨군 채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도 아프고 찬란했다. 그들이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병, 그 병이 시작될 무렵부터 어머니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다. 기억이 사라지는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20년 동안 푼돈을 모았다. 시장에서 나물 한 단을 더 팔고 식당에서 1시간 더 설거지하며 모은 돈이었다. 그 돈에는 어머니의 달아버린 지문과 자식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병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동들 속에는 진실의 조각들이 숨어 있었다. 반지를 훔쳐갔다고 소리쳤던 것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폐물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마음의 발현이었다. 돈을 달라고 조르던 것은 하루라도 빨리 목표했던 금액을 채워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던 조바심이었을지도 모른다.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빗속을 헤맸던 것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내가 아이들을 잘 지켜내고 있다고, 이제 내 역할이 거의 끝나간다고 보고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이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병은 그저 가족을 괴롭히는 악연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사랑이라는 진실을 확인시켜주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삼남매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머니의 희생 위에 재단을 쌓고 성공을 이뤘으면서 정작 어머니가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때는 그 짐을 외면하려 했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삶을 포기시키려 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요양원 차의 문을 열었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던 순자 씨가 고개를 돌렸다. 진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의 울음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경외심까지. 진호와 수진도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함께 무릎을 꿇었다. 엄마, 집에 가자. 우리랑 같이 가의. 다신 그런 생각 안 할게. 평생 엄마 옆에 있을게. 순자 씨는 자식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이내 따뜻하고 온화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 순자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 하나에 모든 아픔과 상처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그들은 어머니를 시설이 아닌 다시 집으로 모셨다. 숨겨졌던 어머니의 진실은
뿔뿔이 흩어질 뻔했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 되어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많은 것이 변했다. 삼남매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병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에 손대지 않았다. 대신 그 돈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기로 했다. 진우는 회사에 장기 휴직을 신청했다. 진호는 아내와 상의하여 주말마다 어머니를 돌보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치매 관련 교육을 받았고 집안 곳곳을 어머니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개조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는 보호대를 붙였고 가스레인지는 인덕션으로 바꿨다. 현관문에는 보조 잠금 장치를 달았다. 물론 어머니의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어머니는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때로는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은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았다. 수지는 어머니가 자신을 아가씨라고 부르면 웃으며 네, 어머님. 식사하셔야죠 라고 대답했다. 진우는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100번쯤 반복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 주었다. 진우는 주말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팥빵을 사들고 와 함께 나누어 먹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다. 하지만 그들의 집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생겨났다. 바로 기회와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이제 흐릿해진 어머니의 기억을 대신해 자신들이 어머니와의 추억을 기억하고 이야기해 주었다. 엄마, 기억나? 나 어릴 때 엄마가 이거 만들어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는데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만큼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삼남매는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의 산소를 찾았다. 순자 씨는 남편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 자식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 애들. 참 잘 컸지, 여보. 그 한마디에 삼남매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의 기억은 조각났을지언정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어머니와 함께 채워나가는 더디고 고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가족의 의미가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여운은 보는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따스함을 동시에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오늘 마주 이야기가 들려드린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가까이에 있기에 때로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이 바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따뜻한 감동을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마주 이야기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